이 영화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바칩니다. 영화 골라주는 방송 세기의 고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기의 고민 방송 진행을 맡은 한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잠깐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또 오늘 와주신 분 소개를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덕양구 화정동 주민이고 31년째 프로 숨쉬미로 열일을 하고 있는 서은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영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극장에서 해설을 하시는 건가요? 예, 서울 모처에 있는 모 네. 극장에서 네. 주로 아트하우스 영화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술 영화. 아무래도 네. 예술 영화 쪽이 많겠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첫 방송이라서 상당히 어색한 시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우리가 만난 지가 지금 네. 대략 10년이 넘었는데, 예, 네. 이렇게 어색한 게 2006년 OT 때 자기소개 이후로 이렇게 어색한 게 처음이 아닐까. 네, 정말 네. 손발이 없어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뭐 그냥 술이나 먹고 예. 뭐 이러다가 네. 작년에 잠깐이 아니죠. 한 1년가량 만화를 같이 작업을 네. 하는 그런 또 창작의 길을 걷다가, 예, 한섭님의 꿈이 만화가였고 저의 네. 꿈은 작가였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먹고사니즘 때문에 한 10여 년간 묻어왔던 꿈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웹툰 작업을 했었죠. 예, 네. 장렬하게 망했다라는 게 안 비밀인데. 네, 그 네이버 도전 만화에 열심히 올렸지만 이제 네. 반응이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베스트 도전. 아, 네, 베스트 도전 뭐 이런 데로 올라가고 이제 프로가 되고 뭐 이런 거를 꿈꾸고 나는 네. 또 공모전도 내보고 했지만 이게 뭐 뜻대로 풀리지는 않아서 예. 이제 올해는 조금 다른 거를 해보자.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게 된 건데요. 뭐 우리가 지금 이 세계의 고민. 예. 네, 왜 세계의 고민이죠? 저랑 제 친구들이 둘다 네. 하기보다 좀 더 많죠. 그 집단이 이 결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집합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랑 제 친구랑 천안에 있는 모 대학에 다녔고 여기 한섭님께서는 이제 주말만 되면 천안에 있는 모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셨는데 예, 저희가 천안에서 뒹굴고 있다가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서울에 계신 한성님한테 전화해서 예, 야 점심 뭐 먹으면 좋겠냐. 그래서 한성님이 저한테 화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참 뭐 먹지가 참 세기의 고민이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기의 고민을 누군가 좀 결정해주면 좋겠다. 네, 뭐 저 자신의 감시관이나 심미안이나 그런 걸 발휘해서 그때마다 그걸 발휘해서 영화를 고른다라는 게 참 귀찮은 일이고 이거 볼까 말까 좀 누가 얘기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영화는 참 많으니까 이 어떤 영화를 볼지 누군가가 좀 골라주면 추천을 해주고 골라주고 보지 마라 라고 만류해주면 좀 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기획이 바로 이 세기의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주기를 정해서 네네. 방송 업로드하면서 영화를 뭐 한 개 또는 뭐 혹은 몇 개 이렇게 소개를 네. 해드릴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스포일러가 약간 들어갈 거잖아요, 이번 예, 방송은.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원래는 골라줘야 되는데 네. 어떤 걸 보시라고. 네. 이번 방송은 이 영화를 아무래도 이미 보신 분들이 좀 듣는 그쵸.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네. 뭐 아주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스포일러를 할 때는 스포일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포일러라는 단어가 들리시면 네. 뭐 방송을 갑자기 끄는 겁니까? 5초 앞으로 돌리시든지 우리가 어떤 영상 볼 때처럼 5초 앞으로 돌리시든지 네, 각자의 센스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Get Out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좀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얘기가 많이 그쵸. 되고, 예, 예. 뭐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 영화가 좀 네이버에 이 정식 다운로드가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극장까지 안 가시고 정규 다운로드로도 볼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일단 스토리가 한 줄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심플해요. 그래서 이 흑인 청년이 백인 여자친구의 초대를 받고 이 백인 여자친구의 집, 그러니까 이 부모님 집이죠. 교회에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발생하는 일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입니다. 사실 저는 뭐 없다 더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흔히 우리가 B무비, B급 영화라고 불리는 어떤 스타일의 영화들은 서사가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지면 보는 사람에게 직관적인 기쁨을 주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스토리, 심플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변주해 나가면서 진행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지는 않는데 이 페이북 중독자인 한섬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본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신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정말 호러 영화가 맞냐?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무섭다라고 해서 혹시 무서운 영화 못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니고요. 사실 이 영화는 코미디 더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한번 부담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은호님은 그 무서운 장면 같은 걸 잘 보시나요? 굉장히 잘 못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는 괜찮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잔인하다라는 게 사실은 내장으로 줄넘기 하고 이게 잔인한 게 아니거든요. 내장으로 줄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웃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러 영화들이 일반적으로 코미디랑 그래서 맥이 닿아 있다고도 하거든요. 네, 이 영화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무섭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호러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이건 액션 활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이라도 시각적으로 무서운 게 등장하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쫄리는 기분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무섭고 막 잔인하고 이런 걸 잘 못 봐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뭐 저도 볼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영화 감독 얘기가 또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인터넷에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한국어로 이제 표시를 할 때 조던 필레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조던 필 이렇게 언론사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호칭이 제대로 저희가 불러야 될지. 이 발음이 좀 어려운 미국계 감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플래시나 라라랜드 감독 데미안 차젤레, 이 데미안 차젤레가 아니고 데이미안 셔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차젤레라고 처음에 위플래시 포스터에 차젤레라고 써 있는 바람에 한동안 데미안 차젤레라고 이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조던 필레가 아니고 조던 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한국의 공식 수입사 포스터에 조던 필레라고 써 있는 바람에 이제 받아쓰기 하니까 조던 필레가 된 건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지미 펠론이라고 하는 이 토크쇼 호스트인데, 지미 펠론이 조던 필을 소개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본 결과 조던 필이 맞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피얼 정도에 가깝긴 한데 어떻게 들어도 필로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조던 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던 필. 네, 피얼 해봤습니다. 정말 간지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겟아웃에 그러면은 조던 필 감독, 원래는 코미디언 출신인 걸로 그렇죠, 알고 코미디언이죠. 있는데, 뭐 혹은 출신이라고 하기엔 지금도 또 병행. 지금도 코미디언, 본업이 코미디언이죠. 같이 여러 일을 하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코미디언이 영화를 연출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로 생각나는 게 그 복수열전 찍으셨던 이경규 감독님, 감독님이죠. 그다음에 또 그 디워, 심영래 씨, 뭐 이런 분들 외에는 사실 많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많이 생각나지 않죠. 좀 이게 뭐 외국에서는 원래 그 배우들이 이제 연출을 하는 경우는 좀 보긴 했는데, 코미디언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희극인 배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이 근대 이후에 이 코미디언, 그러니까 희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위계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코미디언을 일반적인 배우가 아니라 좀 다른 연예인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코미디언 희극 배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코미디언은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경규 감독 역시 서울예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화 연출을 배우고요. 그리고 코미디는 사실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명 이상 정도의 어떤 꽁트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른바 우리가 합이라고 통용해서 부르긴 하는데, 이 합에는 리듬, 어조, 분위기, 목소리, 동작, 타이밍 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순간마다 연출적인 판단이 고려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미디언들이 영화
라는 매체에 그렇게 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코미디언을 좀 낮은 예술의 이 형태로 보고 영화를 좀 더 고급 취향 예술을 보다 보니까 이 두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미디언 영화를 한다 그러면 네가?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경규 감독님이 찍으신 네. 복수열전 보시면 없을 것 같은데 네, 못 봤네요. 네, 복수열전 보시면 사실 이 영화 92년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으로 홍콩 영화가 한국에서 막 인기를 끌던 때거든요. 홍콩 액션 영화 특유의 그 무드는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소재 안에 이 직접 몸과 몸이 부닥치는 그 액션의 합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경규 씨가 한창 몰래카메라 하던 시절에 나온 영화니까 이미지가 보는 순간 웃겨버린 거지. 사실 복수열전 보시면 그 홍콩 영화 특유의 간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영래 감독이야 남기남 감독에게 영화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좀 비하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한심하다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꽤 등장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 코미디언은 한국 영화사에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봉서 선생님, 배상민 선생 등 서영춘 선생 등 같은 사람들은 동시에 한국 영화에서 중요한 자산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코미디언이 감독을 하는 게 아주 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코미디언 출신의 거장 감독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드문 편이긴 하지만 이 서구권이나 아시아권에서 코미디언 출신의 감독이 거장이 되는, 좀 작가가 되는 경우는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영국 출신의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최근에는 한국에서 잘 화제가 되지 않지만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뉴욕 시네마라고 하는 뉴욕인들의 일상이나 뉴욕이라는 도시의 어떤 공기를 잡아내는 데 있어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줬던 감독인 우디 알렌 역시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리고 게리 마샬이라는 분이 계세요. 게리 마샬은 이분 언급을 하니까 좀 추도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가신 지 일주일가 되는데요. 귀여운 여인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그 9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상징 같은 영화죠. 이 영화 감독 게리 마셜 역시 코미디언들에게 대본을 팔던 작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가 영화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던 필 역시도 이 작은 규모의 영화들을 혹은 시나리오들을 판매하면서 이 헐리우드 영화계 적점을 만들어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지금 아트시네마에서 회고전을 하고 있는 기타노 다케시 역시 코미디언 출신의 감독입니다. 기타노 다케시는 영화 감독일 때는 기타노 다케시고 코미디를 할 때는 비트 다케시라고 하는 예명을 써요. 그러니까 기타노와 비트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인데 기타노 다케시로서 하는 것과 비트 다케시가 달라요. 기타노 다케시로 인터뷰를 할 때랑 비트 다케시로 인터뷰를 할 때 다릅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 다케시일 때는 막 음담 패설하고 막 여자 가슴 만지려고 달라들고 이런 연기를 하지만 기타노 다케시일 때는 또 굉장히 독특한 영화 감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 양반은 칸느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 부분에 2번 갔어요.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품이 하나비라는 작품인데 하나비는 97년 한국 일본 대중문화 개방 때 첫 번째로 극장 개봉한 일본 영화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기타노 다케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방송이군요. 그렇죠. 어차피 사심이 반영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번에 신작이 개봉을 했는데 한 군데서밖에 상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내릴 것 같은데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영화도 또 한국 개봉할 테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신동엽 씨가 그 방송에서 시상식인지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경규 씨한테 기타노 다케시 같은 그런 이제 상태가 롤 모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경규 씨가 부끄럽지만 그렇기는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면서 영화를 욕망하는 코미디언이라는 기타노 다케시가 아마 롤모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기타노 다케시는 자기가 이 한국 잡지 키노 90년대 잡지죠. 키노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누라는 나랑 냉랭하고
뭐 안면 마비돼서 하고 나서 웃으면 한쪽은 찌그러지고 막 이러는데 뭐가 롤모델인데 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자학하는 개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개그입니다, 이 양반은. 네. 그리고 또 그 코미디언이 이제 아까 그 글을 쓰는 일을 하다가 이제 코미디언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유병재 씨 같은 유병재 씨, 경우가 그쵸. 보면은 작가로도 일을 하고 또 그쵸. 연기도 하고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병재 씨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게 SNL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세윤이랑 이 UV 프로젝트에서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그런 프로젝트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SNL인데 본토 SNL 역시 이 코미디 작가 출신의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그 배우가 영화 배우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년의 코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스탠드업 코미디, 우리나라는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해서 한 명이 나와서 그냥 한 명이 나와서 한 30분 이상 이야기하는 방식의 코미디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잘 없기 때문에 이 코미디언을 작가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꽁트 개그맨들이 많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가 나와서 이 정확한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통해서 웃음을 이끌어내는 연출가이자 작가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로 건너오는 게 꽤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우리나라에도 코미디언으로 시작을 하든 뭐 작가로 시작을 하든 좀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쵸. 다양한 영화가 나오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좀 겟아웃 얘기로 돌아와서 그 조던필 감독은 그러면은 코미디언일 때는 어떤 개그를 주로 하던 분인지. 그 미국 케이블 채널 중에 코미디 센트럴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코미디 센트럴은 비아컴이라고 하는 바이아컴이라고도 하는데 이 거대 미디어 그룹 산하에 있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사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있어요. 그 영화 보시면 산맥 나오고 그 로고 나오는 그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이 비아컴 산하에 있고요. 코미디 센트럴 역시 비아컴이 진행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아컴은 MTV와 니켈로디언 같은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음악 예능 채널이죠. 니켈로디언은 우리로 치면 투니버스 같은 겁니다. 근데 코미디 센트럴은 말 그대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꽉꽉 채워서 하루 종일 방송하는 케이블 채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던 필은 키 앤 필 이라고 하는 코미디 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은 말 그대로 조던 필이고요. 키는 키건 마이클 키. 자, 이름이 좀 복잡하죠? 키건 마이클 키라고 하는 사람과 콤비로 진행했던 개그가 바로 키 앤 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잘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보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몇몇 개그들은 짤방으로 이 짤에 자막 달아가지고 꽤 유머 게시물 같은 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개그 중에 그래도 좀 가장 잘 알려진 개그는 오바마의 분노 통역사 개그예요. 이 개그가 900회 개그 콘서트 특집에서 최근에 했던 유재석과 유민상 유재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윤우님과 유민상이 했던 개그가 바로 이거의 패러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윤우님이 900회 특집에 나와서 뭐 개그 콘서트가 900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개그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덕담을 하니까 뒤에 있던 유민상이 그런데 나는 무한도전의 양세형 씨 재밌더라 이렇게 하는 개그가 속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속마음을 감추거나 혹은 그 속마음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암 걸린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쌓여있는 표출되지 못한 속마음들을 대신 알려주는 이 코너가 바로 키앤필이 진행했던 오바마의 분노 통역사 개그입니다. 실제로 오바마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2015년에 백악관 기자들 초청 만찬회에서 직접 이 분노 통역사 루터 역할을 맡고 있는 키건 마이클 키를 데려다가 오바마랑 개그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SNS에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백악관 기자 초청 만찬은 원래 개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프로그램은 개그맨들을 불러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격렬하게 욕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를 유머화 시키는 데 있어 좀 쿨한 사람이라 이 코난 오브라이언 같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 토크쇼 진행자죠. 이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 20분 동안 오바마 대통령 놀려먹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만찬은 대통령을 조금 까면서 또 지켜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해주는 일종의 행사예요. 근데 이 행사에 오바마가 직접 분노 통역사를 데려다가 직접 코미디를 한 거죠, 말 그대로. 그 정도였는데 이 키건 마이클 키와 조던 필이 진행했던 이 오바마의 분노 통역사 시리즈에서 조던 필이 오바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현재 짤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게 미셸 오바마와 예. 이 버럭 오바마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각자의 통역사를 데리고 와서 속마음을 표출하는 이 코미디가 유명해요. 이 짤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오바마 역할을 맡은 조던 필이 아내 미셸 오바마 역할을 맡은 배우한테 밤에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셸 오바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통역사를 불러요.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키건 마이클 키가 연기하는 루터란 통역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잠자리 한 게 언제야? 내가 재임했을 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셸 오바마가 나도 통역사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통역사를 와가지고 미셸 오바마 통역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새끼야, 하루 종일 쳐다보지도 않더니만 이제 와서 껄떡거리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색드립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자세하게 얘기해야 재밌을 텐데요. 네, 안타깝네요. 방송심의위원회가 없죠 여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또 저희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저도 일상생활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그 두 사람이 색드립을 정말全창 던지는 코미디입니다. 이 아무래도 미국식 코미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색드립이잖아요. 네, 색드립 혹은 소수자에 대한 농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바로 방송심의위원회 출동했을 만한 개그도 이 키앤필 시리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상 입은 사람을 가지고 개그를 한다던가 아니면 동성애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농담이 발생했을 때 개그맨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 욕하는 방식으로 그 소수자들이나 혹은 이 페널티가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진행을 하는데 이 킹앤필이 하는 개그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잘 잡아서 그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포용할 수 있게 이 고급스러운 개그를 진행한 사람들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개그를 구사하시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동성애자를 이 소재로 하는 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조던 필이 연기하는 직장 동료가 이 키건 마이클 키가 연기한 동성애자 동료한테 너는 꼭 그렇게 막 성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뭐 소품이나 도구나 그런 걸 꼭 늘어놔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자를 역할을 맡은 키건 마이클 키가 계속 난 동성애자니까 뭐 성기 모양 립스틱도 갖고 있고 뭐 지게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개그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키건 마이클 키가 연기하는 동성애자를 불편해했던 직장 동료도 사실 동성애자였던 거죠. 그런 반전. 예, 그래서 식으로. 근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중에 이제 좀 극단적으로 본인을 표출하는 동성애자들이 어쩔 수 없이 타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유머의 코드로 쓰는 거죠.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세한. 근데 아까 얘기한 개그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영상을 봐야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원래 개그를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들으면서 뭔 얘기인가 하셨을 수도 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더 제가 굉장히 스피드웨건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얘기는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영화의 좀 장면을 짚어보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영화를 봤을 때 그 주인공 그 크리스의 여자친구 로즈의 그 집에 가면은 이제 그 정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원사분도 이제 흑인이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인 크리스도 흑인이고, 그래서 이 크리스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백인인 여자친구네 가족의 집에 놀러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가족들은 당연히 다 부모님이 백인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정원사나 그다음에 또 뭐 가정부 가사도우미라고 하나요 요새는 뭐 집에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그런 여성분도 이제 흑인이고 그래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흑인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크리스가 원래 담배를 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제 담배가 급 땡겨가지고 밖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그 흑인 정원사가
갑자기 전력 질주로 이 그쵸, 크리스에게 그쵸. 네. 굉장히 빠르게 뛰어오는데 네. 이게 그냥 이 사람이 산책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대단히 무서운 느낌이 그쵸.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쵸.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뛰어오는 일이 갑자기 좀 당황스러우니까. 그쵸.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을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이 사람 왜 달리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고 네. 영화적인 효과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영화는 일종의 신체 강탈, 네. 신체 강탈의 모티브가 있죠. 네. 일단 이 정원사 실제로는 정원사지만 이 정원사의 육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네. 최대한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이 정원사의 몸을 빌려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네. 이 주인공 크리스가 로즈의 집에 와서 로즈 아버지가 액자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아버지, 로즈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시 오웬스에게 올림픽 예선에서 패했다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되게 배경 설명 잘 안 해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제시 오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제시 오웬스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멀리뛰기 육상 단거리 4관왕이 된 이 네. 전설적인 흑인 스프린터입니다.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이죠. 근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1936년에 베를린을 지배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죠? 히틀러죠. 아. 그러니까 즉 히틀러는 네.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위대한 게르만족, 네. 위대한 아리아인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 원래 올림픽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그쵸.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원래는 스포츠맨십이 이런 말이 있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 국력에 대한 네. 이 뭐랄까 자랑도 네. 있는 거죠 분명히. 국민을 지키고 그렇죠. 국민을 이런 지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88년 서울 올림픽도 분명히 그런 욕구가 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 히틀러가 이야기했던 우성 열성, 이 생물학적으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는 거세야 된다라고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실제로는 개소리라는 게 증명된 거죠. 제시 오웬스가 위대한 아리아인들을 다 꺾고 사관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장면을 보면 이 로즈의 아버지는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네. 히틀러의 말이 개소리라고 또 직접 얘기를 하니까 네.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즉 크리스를 따뜻하게 맞아들일 거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의 그 장면들이 일종의 반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정원사의 몸에 들어가 있는 이 로즈의 할아버지, 네. 원래 직업이 육상 선수였죠. 네. 그 사람은 흑인의 신체를 본인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흑인의 신체를 가지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을까? 달리기를 하겠죠. 네. 서사적으로는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효과적으로는 영화의 기법적으로는 이 크리스가 자신의 앞으로 달려오는 정원사를 보는 장면이 시점샷입니다. 네. 그러니까 POV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시선을,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시선하고 관객의 시선을 동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즉 우리가 영화를 본다라는 건 영화를 구경하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 영화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잔인한 사건이라도 나한텐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살인마가 아무리 사람들을 학살해도 그 살인마가 나를 죽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관람하듯이 구경하듯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감독들은 그게 아니라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감정, 이걸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을 때 시점을 동기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시점샷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감독은 이 장면에서 크리스의 앞으로 뛰어오는 이 정원사의 모습을 관객도 그대로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가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관객들이 받아들이길 원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저 화면 멀리에서 내 눈앞까지, 그러니까 카메라 앞까지 이 다가오는 이 격렬한 운동을 보면서 당연히 흠칫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스크린으로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관객석에서 편하게 앉아 팝콘 먹고 있는 나와 저 화면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인공 사이에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앞까지 주인공 앞으로 뛰어오는 정원사를 보면 그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네. 벽이 무너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일종의 균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는 우리가 하고
흠칫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보면 주인공이 겪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래서 보는 이를 편안하게 늘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타격을 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화에 더 몰입하도록 일종의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노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 옛날에 김기덕 감독님 영화 같이 봤던 영화 중에 시간이요? 네, 시간인가요? 여자 주인공이 네, 그쵸. 갑자기 카메라를 보면서 보고서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 이제 관객인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듯한 그래서 굉장히 저게 뭐하는 짓인가?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이라는 장벽이 있고 관객들은 저거를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구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배우가 카메라를 잘 보지 않게 이제 연출을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 배울 때 저희도 영화 출신이니까 이 촬영 배울 때 이 시선 설계할 때 카메라를 배우가 직접 쳐다보지 않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영화가 따로 구축한 세계를 보여주는 건데 카메라를 쳐다보는 순간 깨지니까 실제 세계의 카메라를 쳐다보는 순간 영화와 실제 세계가 접촉돼 버리니까요. 근데 이걸 노리는 영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구분해서 완벽하게 스펙타클로 보여주고 싶은 영화가 있고 그걸 자꾸 관객하고 아이 컨택을 해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영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머 보면은 한 번도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이비 핀처의 파이트 클럽이나 마틴 스콜세지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 계속 관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다 부도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도덕한 인물들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즉 너는 얼마나 깨끗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를 부도덕하다고 욕하면서 볼 게 아니라 니부터 반성하시지?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죽거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카메라를 보게 하는 연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4D가 좀 더 적용이 되면은 훨씬 더 그런 장면이 이제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링이 실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밖으로 이제 정말 나오는 느낌. 정말 나오는 느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그 게임이나 뭐 호러 영화나 이런 데는 이제 4D 기술 같은 게 접목되면은 더 이제 그런 게 실감이 나게 될 것 같고요. 4D나 VR이 가장 지금 빠르게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포르노하고 공포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크린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게 중요한 작품들이 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형태의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됐고요.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또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또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영화 중반부까지 가면은 이제 이 크리스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서 이제 여자친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갔는데 이 집에서 이제 간간히 파티가 열리는 것 같죠. 뭐 친척분들이나 뭐 지인들, 친한 사람들 이렇게 다 이제 백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좀 성대한 파티를 열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뭐 얘기 나누고 뭐 음악도 듣고 이런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파티의 모습이 열리는데 가든 파티라고 하시죠. 가든 파티인데 이제 집도 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랑 그다음에 또 다른 다른 흑인 한 명, 그렇게 2명을 제외하고는 수십 명의 백인이 이제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아시아인인데 일본인 아저씨가 한 분 와가지고 이제 크리스한테 약간 농담 따먹게 하듯이 되게 가볍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인종에 대한 건데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사는 게 이득이 더 많냐 불이익이 더 많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질문인데 근데 어찌됐든 이 장면이 약간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분도 아시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진 다 백인인 상태에서 혼자 아시아인인데 아시아인도 사실은 미국이라는 땅에서 차별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시아인이니까. 그런데 자기도 아시아인이면서 또 흑인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어색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면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인종차별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인종차별, 그러니까 이 겟아웃을 뭐 레이시즘, 인종차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인종 편견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흑인이 미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타 인종에게 갖고 있는 편견들이
한 곳에 쌓여서 공포스럽게 묘사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작은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에는 좀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흑인들이 겪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의 차별 문제 혹은 타인종이 미국에서 겪고 있는 차별 문제 이런 네. 것들이 현재 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되었다고 해서 네. 혁신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맥락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금 겟아웃 바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면, 올해 2월에 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흑인 동성애자 소년이 겪는 성장기를 다룬 영화 문라이트입니다. 네. 근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2017년 2월에 있었어요. 네. 그 얘기는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몇 달 뒤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뭐 이민자들이나 이 중동 이민자들이나 네. 타국가 여행자들에 대한 이 강력한 출입국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 내부에서의 좀 진보적이라고 자임하는 분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하고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 인종차별 반대 문제를 시상식장에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아카데미 라라랜드나 맨체스터 바이 더 시처럼 백인들이 등장한 걸작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라이트가 받은 건 좀 맥락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힐러리를 많이 지지했고 네. 근데 허문영 평론가가 최근에 썼던 이야기를 보면 이 겟아웃이 공포스러운 지점이 백인이면서 흑인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태도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겟아웃의 그 파티 장면 보시면 네. 뭐 파티 장면 직전에 그 로즈 아버지도 네. 난 오바마가 선거 그렇죠. 한 번 또 나왔으면 또 뽑았을 거야 이렇게 네. 이야기하거나 네. 흑인인 크리스를 보면서 그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흑인들이 쿨하죠 라든지 네. 흑인이 멋있죠 라든지 뭐 패션이라고 패션 하고. 그리고 뭐 전 타이거가 위대한 골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이거 우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어떤 좀 열려 있는 그렇죠. 진보적인 네. 리버럴한 네. 스탠스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인이 이 흑인에게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지 않느냐. 네. 라고 하는 이 질문. 하지만 아시아인도 차별을 받는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것이 작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여졌었어요. 2016년 아카데미에서도 뭐 아카데미가 백인 축제니 뭐 말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자를 흑인 코미디언이었어요. 크리스 락이라고. 근데 크리스 락이 나와서 근엄하게 인종차별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이 흑인 지금 같아서는 흑인 연기상을 따로 안 만들면 흑인 후보가 지명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되게 근엄하게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무대에 아시아 소년 2명하고 소녀 1명을 불러 올렸어요. 네. 그 짧은 머리에 안경 쓰고 그 서류 가방 딱 들고 있는. 근데 이게 뭐냐면 숫자에 강한 미국 사회에 근무하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보여주면서 크리스 락이 뭐라 그러냐면 아카데미 투표 결과 통계를 작업하는 회사가 자기네들의 가장 일 잘하는 대표를 우리한테 보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개그가 불편하시면 바로 트윗을 날려라. 근데 네가 트윗 날리는 이 핸드폰도 얘네들이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소아노동, 동아시아의 아동 청소년 노동을 좀 비판한 거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편견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사샤 바론 코헨이라고 하는 개그맨 보라스로 유명하죠. 충격적인 패션으로 유명한데 보라시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온몸이 노랗고 조그마한 거시기를 가진 매우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위한 상은 왜 없는 거냐? 물론 미니언즈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건 아시아인에 대한 비하거든요. 네. 즉 아시아인 역시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즉 인종차별은 단순히 흑인이 차별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종 간의 관용과 이해가 없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즉 이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일본인이 흑인에게 차별받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겟아웃으로 돌아오면 네. 뒷맛이 씁쓸해한 코미디가 되죠. 즉 이 아시아인은 백인들 무리에 속해서 네. 그 흑인을 사러 온 사람이에요. 바이어잖아요, 일종의. 네. 즉 크리스는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 매물이란 말입니다. 즉
그 아시아인이 보기에 자기는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흑인은 불쌍히 차별받는 존재인 거죠. 즉 흑인에 대한 호기심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우리는 둘이 다른 게 뭐지? 그쵸.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즉 그 안에서도 또다시 위계가 발생하고 또 서로에게 편견이 있다는 거죠. 즉 이 편견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미국 사회의 문제라고 본다면 겟아웃이 단순히 흑인들이 백인에게 받는 차별 영화는 아니라는 걸 노선을 명확하게 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인종 편견 문제는 사실 흑인이 백인에게 갖는 것도 있잖아요. 많이 있겠죠. 실제 겟아웃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친구 로드가 실종됐다. 네. 친구 로드가 그 크리스가 로드한테 네. 로건이 실종됐어. 흑인 네. 로건이 오프닝에 실종된 사람이요. 네. 그래서 얘기해주니까 로드가 바로 성노해라고 한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근데 백인이라고 흑인을 다 그렇게 성노에 삼고 싶겠어요. 네. 근데 이 편견 안에는 흑인은 성기가 크다라는 이 편견을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인은 흑인의 성기에 환장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네. 흑인에 대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신동엽 씨가 했던 개그도 있어요. 네. 뭐 한번 흑인 쪽으로 가신 여성분들은 안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개그도 하잖아요. 즉 흑인 역시도 백인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겟아웃은 사실은 각 인종들이 서로에게 갖는 편견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 편견들이 어떻게 비극을 몰고 오느냐에 대한 추리에 가깝까 이런 탐구에 가깝지 단순히 뭐 인종차별 영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백인이 나쁜 놈들이고 흑인은 항상 뭐 핍박받고 있고 예. 뭐 이런 문제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그렇죠. 예. 편견이 그렇죠. 또 주되게 들어가 네, 있다. 그러니까 인종 간의 네. 편견에 대한 일종의 우화라고 보는 게 네. 맞지 단순히 네. 흑인이 겪는 인종차별 영화 네. 고발하는 인종차별 네. 영화 이렇게 그거 보는 건 너무 다른 한정적인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참 씁쓸하네요. 그 코미디라는 게 원래는 그쵸. 이제 웃긴 건데 그렇죠. 웃기다라는 상황이라는 게 네. 그 아이러니라고 하죠. 그쵸. 앞뒤가 좀 안 맞고 부조리할 때 네. 이렇게 씁쓸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코미디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들었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도 좀 이 겟아웃을 많이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화에 담겨져 있는 그 장면이나 뭐 소품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것에 숨겨진 의미 이런 거를 아무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객분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어떤 게 있으면은 뭐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그렇죠. 있겠지만 이제 서은호 선생님이 보셨을 때 몇 가지 좀 눈에 익었던 장면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화제가 꽤 됐기 때문에 네이버에 겟아웃 복선이라고 치면 무진장 많이 나와요. 네, 또 예.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아하세요. 곡성 예, 때도 곡성 그렇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성실하게 편집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대단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얘기도 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아. 했는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로즈의 아버지인 딘, 이 네. 신경외과 의사죠. 이 양반이 사슴을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생각해 보시면 사슴불에 찔려 죽어요. 그렇죠. 크리스가 그걸 예, 빼서. 그러니까 일종의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슴, 블랙벅이 사실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었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블랙벅, 흑인 사슴. 그러니까 블랙벅이 사실은 흑인을 비하하는 멸칭인데 그 흑인인 크리스가 사슴뿔을 들고 딘을 죽였으니까 이 전복시켜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 뭐 이 부분도 얘기 많이 하셨던데 뭐 파란색과 처음에 크리스는 푸른색 계열 옷을 입고 있고 로즈는 흰색에 빨간색 줄이 있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네. 이걸 둘이 앉아있는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성조기 색깔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붉은색과 푸른색은 크리스의 입장에서 자기의 편은 푸른색이고 네.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붉은색 계열인 건 맞아요. 네. 이 백인들이 모여있는 파티 현장에 있을 때 크리스만 푸른색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는 붉은색 개통 혹은 붉은색 악세사리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붉은색이든 뭐 넥타이가 붉은색이든 간에 근데 주인공은 푸른색 로드도 푸른색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네. 거의 등장하는 장면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흑인들에게 있어서 푸른색은 문화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남부 아프리카의 매장 풍습,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풍습 중에 푸른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옷을 푸른색으로 염색할 때 필요한 식물이, 염료가 되는 식물이 인디고페라 틴토리아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인디고 말 그대로 푸른색 염료를 얻을 수 있는 식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옷을 염색할 때 쓰이는 식물인 네네.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식물이 주로 재배된 곳이 바로 남부 흑인 노예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남부 노예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들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노동을 할 때 부르던 노래가 오늘날 블루스의 어원이라고도 하거든요. 즉 블루스라는 음악이 있잖아요. 네. 슬픈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즈가 블루스에서 결국 파생되어 출발하는데 재즈를 이야기할 때 블루지하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즉 블루는 슬픔의 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블루는 슬픔의 색이라는 인식이 되는데 흑인들에게 있어 블루는 말 그대로 인종차별 혹은 노예, 흑인들이 겪어왔던 질곡 그런 것들 상징하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즉 겟아웃에 등장하는 크리스가 푸른색 남방을 입고 후반부에 벌이는 대사륙전을 통해서 이 빨간색 피를 온몸에 피칠갑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 인종차별의 정면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크리스가 그 이제 여기서도 또 스포일러가 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인가요? 뭐 이런 데 갇혀가지고 이제 몸이 다 묶인 상태에서 그 대단히 이제 그 신경이 정신이 불안정한 건지 그 앉아있던 소파에 그 솜을 이렇게 막 뜯어내가지고 이제 뭐 그쵸. 귀를 막잖아요. 왜냐면 이제 앞에 세뇌하는 세뇌하는 텔레비전 영상이 나오니까 그 최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솜을 뜯어서 이제 귀에 넣는 그런 장면인데 그 솜도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본 것 같아서 그 솜도 물론 노예들이 이 목화솜 농장에서 또 많이 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흑인 노예들의 어떤 애환이 담겨 있는 소재가 목화솜이죠. 그러니까 즉 목화솜을 뜯어서 귀를 막아서 세뇌를 막았으니까 이것도 아이러니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해석들이 귀에 걸면 귀 걸리고 코에 걸면 코 걸리기 때문에 뭐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더 흥미롭게 즐기기 위한 단순히 1시간 40분 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본 이후에 집에 와서도 또 다른 놀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니까 아 저렇게 본 사람도 있구나. 아 재밌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이 있어서 뭐 그거를 맞추고 뭐 누구는 몰라서 좀 식견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게 또 영화의 재미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평론이라고 하는 정통 평론이 많이 힘을 잃어버린 자리에 블로그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등장하는 블로거들이 각 자기의 식견들을 막 편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론의 권위는 내려갔지만 이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 영화가 취미인 사람들이 자기의 식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답 맞추기처럼 이게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아닌가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왓챠 같은 게 이제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도 영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한 생각인 거지 이게 답이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해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 나는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 저렇게 봤구나 비교해보는 거지. 비교해보고 아 나는 봤는데 쟤는 못 봤구먼 히히히 웃으시든지 아니면 아 나는 몰랐는데 쟤는 봤네 아 저 이렇게 볼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시든지 비교함으로써 또 다른 재미를 얻기 위한 거지 제가 이 마치 모의고사 본 다음에 정답 해설하듯이 답 맞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하시지 마시고 영화가 정말 재밌었다고 한 번 더 보시든지 집에 오셔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라디오를 뭐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셨던 분들도 영화를 봤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해석하는 게 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담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편하게 각자 자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저희 방송이 이제 끝부분으로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벌써. 그 마지막 질문은 그 겟아웃의 이제 엔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피 튀기는 사륙전을 펼치고 크리스가
아주 이 백인 가족들을 다 그냥 처치를 하고 몰살하고. 네, 또 엄청난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네, 여기까지는 뭐 다 보신 분들일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아주 피나는 혈투를 이제 끝내고 나서 다 끝날 때쯤 정리가 될 때쯤에 이제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면서 딱 들어오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영화 초반에도 크리스가 약간 범인처럼 뭔가 신문을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경찰한테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걸 저희도 많이 듣잖아요. 그쵸. 흑인이 이제 그냥 길 가다가도 잡히고 부신검문 당하고 네,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흑인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이런 경우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도 당연히 이제 또 백인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서 이 크리스가 누가 봐도 이제 실제로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 살인 누명을 씌우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에 딱 있기 때문에 얘가 백인 경찰한테 끌려가서 이렇게 아주 씁쓸한 그런 결말이 되겠구나 라는 예상을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의외로 그 계속 전화 통화로 이제 농담 주고받기도 하고 했던 그 친구, 네, 친구이고 로드. 이제 흑인인 이제 그 교통 경찰이죠. 그 로드가 경찰. 갑자기 딱 나오면서 네. 이제 자기 친구니까 무슨 일이었냐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밝게 끝나요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외였는데 그 선우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엔딩을? 그 원래는 잡혀가는 엔딩도 있었다고는 해요. 찍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객을 나서는 극장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찝찝하게 내보내고 싶진 않았다. 하는데 일단 본인의 본업이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시네21에 기고된 임필성 감독의 이 겟아웃에 대한 평을 보면 이 장르 영화, 고어 슬래셔 호러 이쪽 영화 장르의 팬으로서는 주인공이 감옥에 갇히는 결말이야말로 완성이었을 텐데 너무 좀 뜬금없는 거 아닌가. 저도 약간 그런 아쉬움이 생각이 남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르의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크리스가 겪는 이 악몽이 그래도 좀 끝나고 우리도 집에 돌아가야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어. 최소한의 그런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호러 영화들이 끝까지 기분을 더럽게 만들고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가요? 왜냐하면 호러 영화 역시도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말까지 찝찝하고 기분 더럽게 만들어버리면 흥행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까지는 호러라 그래도 뒷부분은 그래도 뭔가 해결이 된 상태로 끝나기를 스튜디오가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개를 못 시키고 끝에는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물론 조던 필의 경우에 본인 판단일 것 같기는 해요. 판단일 것 같긴 하지만 호러 영화라고 해서 결말이 산뜻하게 끝나지 않고 결말이까지도 지저분하고 찝찝하고 뭔가 뒷맛이 불쾌한 식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스튜디오 영화의 경우에요. 아예 B급 영화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호러 영화의 경우에 엔딩에서 그러니까 엔딩 전쯤에 앞에는 엄청 무서운 이야기로 끌고 가다가 중반부부터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러니까 차선을 변경해버리는 영화들을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개인적으로는 프랭크 다라본트의 미스트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태풍이 분 다음에 온 마을에 안개가 껴요. 그래서 그 안개 속에 근데 괴생물체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다 슈퍼마켓으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저 안개 속에 있는 괴생명체와의 사투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영화는 그때부터 이 슈퍼마켓에 모여있는 생존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종의 지옥을 다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 종교에 대한 맹신, 광기,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러 영화라고 해서 꼭 그렇게 시작할 때에 형성시켜놨던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스트라는 영화. 미스트라는 영화 한번 보고 싶어지는 영화네요. 이 영화는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 이 호러 소설의 거장인데 이 양반 소설의 원작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
소설을 가장 영화로 잘 찍는다라고 하는 프랭크 다라본트가 만든 영화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문장은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3-4번이죠? 리스트를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네.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엔딩까지 이게 참 시간이 네. 짧다면 짧고 네, 길다면 길죠. 길고 애매한 시간이에요. 근데 네. 어쨌든 첫 방송이어서 그런지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네. 해서 저는 좀 길게 느껴지기도 네, 했는데 네, 네. 서은호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듣고 네.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서님이 길다고 느꼈으면 전 더 길다고 아, 느꼈고요. 그렇군요. 네, 그 생각을 그렇고요. 미처 못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원래 사람은 자기 발톱에 껴있는 가시가 더 아픈 그렇죠, 거죠. 네, 예. 아픈 거죠. 네, 근데 이 겟아웃은 분명히 볼 가치가 있는 영화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영화가 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기를 포착하는 영화가 있고, 시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건드린 영화가 있는데, 겟아웃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잘 살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시기 전에 이 영화를 보시면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오늘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네,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보고 싶고요. 네.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 얘기해 주셔서 네. 저는 따로 많은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네. 이 방송을 들어주신 네. 분들이 있다면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네. 특히나 지금 여기 이 부분까지 끝까지 들으셨다면은 네. 정말 매우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 SNS나 아니면 저희가 팟캐스트 통해서 올릴 텐데 어디든 댓글로 이렇게 소감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연스럽고 네. 재미있는 그런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